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경제부 부총리께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고 고용 상황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고 또 이 추경을 선별 지원을 하시기로 하신데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역시 문제는 재원이거든요. 재원. 이번 추경에서도 우리 9조 9천억이나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원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는데 근데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 재원의 문제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나은 편이다라고 하거나 또는 부채 비율이 OECD 국가보다 낮으니까 부채 더 늘려도 된다. 심지어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나라만 유독 GDP 대비 40% 유지해야 되느냐. 기재부가 잘못하고 있다. 보수 언론이 잘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국채 발행을 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까지 있습니다. 재정을 과신하는 부류의 분들이 계시는데 부총리님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 대해서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문제고요. 더 문제는 그 올라간 부채 비율이 다시 하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도록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선진국은 그런 과정을 거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당분간은 그렇게 조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부총님하고 같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OECD 통계 이 부분은 제가 가진 자료하고 다른데요. 조세정연구원 자료를 보면은 OECD 평균이 기축통화 사용 국가들은 높은데 비기축통화 사용 국가 14개 나라 평균은 41.8%로 나와 있거든요. 비기축통화인 우리나라를 아까 부총리 말씀하신 건 OECD 전체 평균이라든지 기축통화국 평균하고 비교하는 거는 딱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저희가 세분화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기축통화국들이 월등히 높고 비기축통화국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41.8%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 기준보다 우리가 많이 넘어갔고 그동안 우리가 재정 운영하면서 늘 40% 이거를 컨센서스로 유지해 왔던 건데 이게 지금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경제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 높아지면 신용등급 떨어지고 그러면 기채를 해올 때 이자율이 또 올라가면 채무 비율 높아지고 소위 말하는 국가 채무의 악순환 피셔스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지고 완전히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갈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을 보면 2007년도까지는 스페인이 트리플 A였거든요. 2008년부터 바로 저 국가 부채 악순환 트랩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 단 4년 만에 트리플 B-로 떨어지게 된 게 스페인입니다. 저희도 지금 잘못하다가는 스페인 같은 국가 부채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님 그런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지요? 예, 의원님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증가 속도가 빠른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용등급 평가기관에서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신용등급이 한 단계만이라도 낮춰진다면 저는 그건 국가 신용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신용평가 자체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되겠다는 당위론 내지는 필요성과 그다음에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 대한 고려도 균형되게 봐야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고요. 예, 부총님 신용등급도 말씀하시니까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의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3년에 46%까지 오를 경우에는 국가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IMF가 2023년에는 59.25%를 예측을 했습니다. 피치가 46% 얘기했는데 46%는 벌써 넘었지 않습니까? 2023년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희 국회에서 더 신경을 쓰고 국채가 더 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아까부터 자꾸 속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규모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건 100% 우리 재정당국이나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정권별로 국가 채무 액수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299조, 그다음에 지금 965조 9천억 이렇게 올라서 노무현 정부 때보다 거의 3배 가량 올라왔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채무 비율이 48.2%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래프를 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두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얼마나 늘었냐? 327조 7천억이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무려 그 두 정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빠른 것인데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위중하다는 건 알겠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예, 의원님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올라간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이 올라간 수준이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관리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지금 V자형으로 반등하기는 어렵고 L자형으로 상당 기간 가다가 U자형으로 올라와야만 될 정도의 경제밖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추경을 하고 국채를 내더라도 돈을 다음에 반등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저 모래사장에 물 뿌리듯이 흘러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부총리께서 재정준칙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이 재정 준칙을 만들어 놓고 아직 적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도 계산식은 저렇게 내놓으신 건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 25년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추경을 내신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1.0보다 적은 게 아니고 1.2가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만든 재정 준칙도 지금 안 지켜지는 상황에 추경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의원님. 이 부분 스스로 마련한 준칙인데 아직 뭐 법제안 안 됐다 하더라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때 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안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법안에 들어 있는데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마련하시겠습니까? 국가 채무는 이제 60%를 향해서 계속 단계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통합재정 수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코로나 극복이 되면 3, 4년간의 정상화 과정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저 산식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국회와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5년마다 리뷰할 수 있게 돼 있긴 한데 지금 벌써 뭐 시작도 안 해놓고 리뷰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성급한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는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먹던 거 입던 거 아끼고 빚을 덜 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도 기존에 쓰려고 했던 558조 먹던 거 입던 거는 그대로 쓰면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쓰겠다는 듯한 흐름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총리님 재정 운용에 대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둘째, 편성 과정에서 재정 준칙을 안 지키고 이렇게 됐지만은 집행 과정에서도 아주 상당히 허술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바꿔주시면은 통신 판매업 간이 사업자로 등록돼 있던 A 씨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데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세금 납부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 재난지원금 받으면 안 되겠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중기부에서 팀목 자금 지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A 씨가 지난 5년 전에 사업을 했고 4년 전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낸 적이 없고 작년도 매출 신고 0원입니다. 이 경우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받을 수 있습니까? 휴폐업자는 그 관련이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이분이 저희 방에 제보를 해왔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중기부에서 문자하고 전화로 여러 차례 보내와가지고 저는 사업을 안 했으니까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 안내원이 아니다 신청하라 이래서 그럼 모르겠다 정부에서 신청하라니 신청을 했더니 곧바로 문자가 와가지고 대상자로 확정이 됐다. 그리고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버팀목 자금에서 1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매출액 4억 이하에다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줘야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길래 4년 동안 안 한 사람한테 이렇게 100만 원이 들어갔는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선별하고 있습니까? 전체 데이터를 정리해서 안내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케이스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이번 추경까지 해서 우리가 약 14조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준비 단단히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입니다. 경제부총리님 네. 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했었죠. 네.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는데 그게 따르면은 2007년 이후로 지금 최대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인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11만 가구에서 52만 가구로 무려 21만 가구 70%가 늘어났어요. 상당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 발표 직후에 여당의 어떤 분은 보유세 폭탄이라고 뉴스 신문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가짜 뉴스다. 강남 다주택자의 사례를 언론이 부풀린 게 불가하다. 뭐 이렇게 멘트를 하셔서 언론에 난 걸 봤습니다. 부총리님도 종부세 폭탄이 특정 지역 즉 서울 강남에 집중된 거라고 보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아무래도 종부세가 시가 13억 이상이 대상이 되니까요. 아무래도 강남 쪽에 대상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 전북, 경북, 경남 4곳을 빼고 나머지 13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부
종부세 대상 아파트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숫자 한번 보시죠. 전국적으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택 증가율이 469%이고요. 서울은 366, 부산은 1032%, 그다음에 대전이 제일 높은데 무려 18호밖에 없었는데 2087호까지 비율로 따지면 11,494%나 지금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렇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뭐 사실상의 증세 아니냐, 세금 폭탄이다, 부동산 테러다, 이런 게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시지가 인상이 사실상의 세금 인상을 가져오고 있으면 이건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저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에 최근 몇 년간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과세표준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네. 뭐 일부러 증세한 건 아니라는 뭐 거죠. 일부러 정상한 건 아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은퇴하신 분들이 살고 계시면은 저렇게 급격하게 오른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1가구 1주택에 혼자 그 집에 계속 사신 분들은 이런 집값 상승에 자기가 1도 기여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올려놓고 세금은 내라 그러는데 은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를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팔아야 되는데 팔면 또 양도세 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1가구 1주택 분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9억 기준은 몇 년도에 만드는 거 아십니까? 12년이 됐습니다. 이게 뭐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12년이나 된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9억의 기준을 바꾸든지 아니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주든지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끌고 와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고통받는 국가를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9억이라고 하는 공제 그 기준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의원님처럼 그런 지적의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